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1 천재밥 교과서에 있는 허생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미래엔 교과서를 배우셨다면 다뤄본 작품이죠. 그런데 고등교과서에서는 다른 점이 뭐냐면 허생전과 관련된 다른 작품들이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허생전과 함께 다른 교과서, 다른 이제 작품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중심으로 공부해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러분이 취약한 사자성어나 속담 또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허생전은 한문 소설이죠. 한문으로 박지원이 지은 소설인데 풍자소설입니다. 조선 사대부의 무능함과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한 풍자소설이죠. 자, 처음으로 우리가 알아두고 가야 할 것이 허생전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이에요. 취약한 경제구조, 신분질서의 동요, 실학사상과 북학론의 대두라는 건데, 그럼 이 당시는 실학사상과 반대되는 성리학이 주류를 이루었죠. 성리학이라는 것은 대의 명분이나 예의를 중시하는 학문이고, 이에 반대해서 실학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리학을 비판하고 실학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북학론의 반대 입장이 뭐냐면 북벌론입니다. 당시 병자호란의 패배로 복림대군이 인질로 잡혀갔다가 조선으로 돌아와서 효종이 되죠. 이 효종이 청나라에 대한 치욕을 갚자라고 한 게 북벌론이고요. 이 북벌론의 반대 입장인 북학론이 대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인 박지원은 북학론의 입장이 있던 거죠. 그런데 이 북벌론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비판하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생전의 고성은 총 3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전반부에서는 아내와의 갈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허생이 매점매석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완대장과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루어지죠. 자, 요 부분이 이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반부 가정에서 허생이 집에서 아내의 갈등에서는 이 허생이 비판적인 인물로 나오죠. 경제적으로 무능하여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능한 인물로 나와서 그러한 몰락한 양반이 글만 읽어요. 그래서 아내의 입을 통해서 그러한 무능력한 사대부의 모습, 사대부가 아니고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이에 집을 나선 허생이 부를 축적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선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허례허식에 얽매여 있는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하고요. 후반부에 이완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벌론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를 비판하죠. 그것이 바로 작가 박지원이 현실을 대하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을 비판한다는 것,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중요한 게 타 작품과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전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야 되고, 허생전을 패러디한 재구성한 허생의 처와 허생전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허생전을 모두 분석한 다음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처음 부분입니다. 허생은 묵적동에 살았다라고 했는데, 이 묵적동에 산 것을 통해서 허생의 상황과 처지를 알 수 있죠. 허생은 몰락한 양반이구나 라는 허생의 처지 알 수 있죠. 자, 묵적동에서 나서 묵적동에서 곧장 삼남 아래로 이르는 곳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살구나무가 서 있었다. 살구나무를 향해서 살인문이 열려 있고 몇 칸 안 되는 초가집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라고 허생이 사는 집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허생의 가정 형편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어가 있네요. 자, 소설에서 이야기를 진행할 때 인물의 상황이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게 있고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접적 제시는 이와 같이 묘사를 통해 혹은 대화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 보여주면 이것을 우리는 간접 제시라고 하죠. 이 간접 제시를 다른 말로 극적 제시라고도 하죠. 극적 제시. 이 극적 제시를 다른 말로 보여주기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은 뭐가 돼요? 직접 제시, 말하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거 알아두고 갑시다. 그리고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그러나 허생은 독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가 삭바느질을 하여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자성어 삭바느질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삼순구식이라고 하죠. 한 달에 9끼 밥을 먹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우 가난한 형편을 알려주는 사자성어고, 또 속담 서발막대 거칠 것 없다 라는 뜻도, 집에 서발막대로 쭉 훑어보아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집안 형편이 매우 안 좋음을 나타내는 속담이죠. 하루는 아내가 배가 몹시 고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여기 넘어가기 전에 허생은 독서를 좋아했다. 이것을 사자성어 뭐라고 그래요? 백면서생이다 라고 합니다. 백면서생은 뭐예요? 얼굴이 하얀 글 읽는 선비라는 뜻이죠. 다음 넘어갑니다. 자, 허생의 처가 이렇게 말했어요. 임자는 평생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을 읽어서 무엇하려고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과거가 바로 갈등의 요인이 되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허생과 허생의 아내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물었더니 허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직 미숙해서 그렇다오 라고 대답하니까 허생의 처가 그렇다면 장인밭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라고 했어요. 장인밭이라는 것은 장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로 수궁업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신분 제도는 사, 농, 공, 상으로 나뉘어졌죠. 사는 선비를 말하고 글 읽는 선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공,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바로 장인밭이가 공인에 속하는 거고, 상인을 말하는 건데, 허생의 아내가 장인밭이라도 하지 그러시오 라는 것을 통해서 당시 어떤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분제가 동요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분제가 흔들려서 양반이라도 가난하면 이런 공인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이죠. 자, 장인밭의 일은 내가 본래 배우지 못했으니 어찌하란 말입니까? 라고 대답하네요. 그랬더니 허생의 아내가 그럼 장사가 있잖아요. 장사. 상인이라도 하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장사의 본시 미천이 드는 법인데 어찌하란 말이요. 돈이 없어서 장사를 못한다 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아내가 왈칵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밤낮으로 책을 읽더니 고작 배운 게 어찌하란 말인가 라는 말뿐이요. 장인밭이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어째서 도적질은 못하는 게요. 허생이 읽던 책을 덮고는 일어서면서 애석하도다. 내 본래 책 읽기를 10년 기약했더니 이제 7년 만에 그만 접어야 하다니 하고 문을 나서가 버렸다. 여기가 이제 발단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먼저는 도적질에 대한 의미죠. 자, 허생의 아내는 책만 읽지 말고 장인밭을 하던가 아니면 장사를 하던가 그랬더니 허생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도적질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하는 게 차라리 글만 읽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도적질은 지배층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의 표현이자 실사구시 이용후생의 실학적 사고를 옹호하는 작가
작가의 생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아내의 입을 빌려서 작가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분노했잖아요. 이 분노는 작가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인밭이 장사, 도덕질은 모두 뭐야? 지배층에 대한 극단적 반감의 표현이자 실사굿이 이용후생의 실학적 사고를 보여주는 작가의 생각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독서에 대한 허생과 허생의 처의 가치관의 차이를 알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독서에 대해서 허생은요, 자, 이상적이고 현학적이고 관념적이고 진부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서는 자기 수양을 위한 것이다 라고 허생이 이야기하는 반면에 허생의 처는 실학적이고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뭐라고 해요? 입신양명을 위한 공부를 해야지라는 말로 일축할 수 있겠죠. 입신양명은 뭐예요? 몸을 바로 세워 이름을 알린다라는 것은 과거에 급제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입신양명, 다른 말로 하면 이 공부를 출세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허생의 처가 가진 독서, 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죠. 하지만 허생은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서 글 공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서로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부분에서 허생의 처가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고 허생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허생전 자체가 영웅소설이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인다운 행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빈섬에 있는 도적들을 모두 끌고 가서 이제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당대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적 면모를 지니기도 했지만 허생에 대한 비판적 모습도 있는데 두 군데에서 드러나거든요. 첫 번째는 여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학문을 자기 수양의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판적 요소이고요. 두 번째 비판적 요소는 이따 나올 거지만 박지원이란 작가가 이 허생전을 통해서 이 조선 경제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밝히고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공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상인으로 말하는 이 변부자를 비난합니다. 나를 장사치로 하시오라고 비난해요. 그럼 여기에서 허생은 현재 우리 독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사후시 이용후생을 추구하는 실학자가 그리고 무엇을 비판해요? 이 관념적인 학문, 성리학을 비판하는 실학자인 박지원이 아직도 집권층으로서의 양반의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자신을 장사치로 안다고 비판하니까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허생을 이 허생전에 나오는 그러한 허생의 모습을 비판할 수 있고요. 그게 하나고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허생의 처의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생전에 등장하는 허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데 첫째는 허생의 처 입장에서 즉 작가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양반의 모습으로서 의 비판의 대상 하나와 현대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양반 의식을 버리지 못한 즉 신분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을 비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에서 신분제를 반대한다, 신분제 폐지를 주장한다 라는 선지가 나오면 반드시 틀린 선지라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단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요거예요. 허생과 허생의 안에 갈등이 나오는데 개인과 개인과의 갈등이죠. 그 갈등의 요인은 독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다. 허생의 처는 실사구시, 이용우생,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독서를 생각하는 반면에 허생은 자기 수양의 수단으로 독서를 생각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전개 부분 들어갑니다. 자, 허생의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집을 나섰어요. 여기서 새로운 사건을 암시했죠. 그러면 집을 나선 허생의 모습, 즉 장소의 이동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왜냐면 7년 동안 글만 읽었다고 했으니까요. 곧바로 번화한 운종가로 나아가 운종가가 지금의 종로 오거리 쯤 되는 곳이에요.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변씨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는데 이 변씨라는 인물은 신흥부유층 혹은 신흥 상인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이죠. 조선 후기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인물이죠. 허생보다 신분이 낮죠. 왜? 중인계층이니까요. 그런데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했던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읍을 했다는 것은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숙였다가 이렇게 올리는 자세예요. 손을 또 잡고요. 그러니까 예의 있는 허생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허생의 모습을 이인다운 풍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신분제가 동요되긴 했으나 양반의 신분은 중인에게 이렇게 읍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허생을 이인다운 풍무를 지닌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에 얽매이지 않는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길게 읍을 하고는 허생이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만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하오 라고 했어요. 한이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다.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자, 허생이 변부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이 만금이라고 합니다. 이 만금은 만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의 돈 만냥은 기와집을 2채 정도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허생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만금만 빌려주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허생은 이인다운 당당함이 있는 거죠. 비범하기도 하고요. 비범하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는 뜻이고 호탕하다고도 할 수 있고 과감하다고도 할 수 있죠. 이러한 허생의 말에 대해서 변씨도 역시 바로 무엇도 묻지 않고 그러시오 하고 돈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변씨 역시 비범, 호탕, 과감함이 있는 거죠. 하지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허생은 신분이 뭐예요? 양반이니까 이인다운 당당함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 변씨는 상인이니까 대상인다운 호탕함이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돈을 빌리고는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렸다는 것을 통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사건을 암시했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뒤도 보지 않고 나가버렸으니까 역시 비범한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허생이 돈을 빌린 이유가 뭐예요? 조그마한 시험을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요. 다음 장면 봅니다. 변씨 집에 자제들과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얼굴을 보니 이건 영락없는 비렁뱅이였다. 거지를 낯잡아 부르는 말이죠. 허리를 둔 실대는 술이 빠져있고 가신의 뒤축은 자빠졌으며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 행색이 꾀재재하였다. 라는 것을
페포파립이라는 사자성어로 나타낼 수 있죠.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가신의 뒤축은 자빠졌다. 이것을 페포파립이라고 하고요. 아주 초라한 행색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사자성어죠. 그런데다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다라고 했어요. 허생의 모습을 묘사했죠. 해학적으로 그려주고 있죠. 해학적으로 허생의 겉모습을 묘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자 모두 대경실색했다. 모두 깜짝 놀랐다. 자, 그러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인께서는 저희를 알았습니까? 여기서 대인은 뭐야? 변씨가 되는 거고요. 저희는 허생이 되겠죠. 그랬더니 변씨가 모른다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만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버리시고도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묻죠. 이때 지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 사자성어 뭐라고 그래요? 생면부지라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어휘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죠. 생면부지. 처음 본 사람? 자, 그랬더니 변씨가 이렇게 말하네요.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라고 했어. 그러니까 변보자는 일반 사람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변씨의 해명이죠. 물은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했는데 여기서 자신의 생각을 떠벌리고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인다 라는 것을 사자성어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네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린다. 허장, 허세. 그리고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 한다. 보이려고 자랑한다. 자화자찬. 그리고 안색은 부끄러움의 비굴하고 말은 여기 부끄러움의 비굴하다. 안색이 비굴하다. 뭐라고 해요? 교언영색이라고 하고요. 말은 중언부언하게 된다. 이미 한 말을 되풀이한다. 그런데 그 손님은 비록 형색은 꾀재재하나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그러니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변씨가 허생을 평가했죠. 그러니까 변씨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는 안목이 있는 거죠. 반면에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허생을 평가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허생의 모습을 변씨가 뭐라고 평가했어요? 재물을 보고 만족하는 속물이 아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재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식견이 넓은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무욕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고 하고요. 또 안빈낙도하는 사람. 그리고 안분지족하는 사람, 무심한 사람이라고 하죠. 안빈낙도 뭐예요?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삶. 안분지족도 마찬가지고요. 무심도 욕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몇 줄 긋고 이러한 삶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을 1, 2, 3, 4, 5 선지에서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가난하지만 만족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거 우리 고전시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다음 계속 봅니다. 그가 시험해 보자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네. 뭐야? 얼마나 뛰어난 일을 할지 기대된다는 표현이죠.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네. 여기서 변씨의 대범한 성격을 알 수 있어요.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성명은 물어서 무엇 하겠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와, 이 변씨도 굉장히 대범한 인물이고 또 하나는 허생의 조력자임을 알 수 있죠. 이 돈을 빌려서 허생이 경륜을 시험해 볼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허생의 조력자가 변씨구나 라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한편 망금을 빌린 허생은 장면 전환이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했다. 그럼 안성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다음 내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안성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안성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안성으로 간 것이네요. 거기에서 허생은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 곱절 가격으로 사들였다. 이 물건들은 모두 연회나 제사에 쓰이는 물건들이죠. 그러면 허생은 왜 연회나 제사에 쓰이는 과일들을 샀을까요? 이건 바로 허례허식에 얽매이는 사대부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물품을 사들인 거죠. 이렇게 사들인 가격이죠. 시세. 그때 가격에 곱절로 사들여서 10배로 대파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10배나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꼭 필요한 생필품이 아닌데도를 통해서 양반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예법에 얽매이는지를 비판하기 위한 소재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허생이 과일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사재기하다 라는 것은 물건을 사서 쌓아두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물건을 사서 왜 쌓아뒀어요? 한꺼번에 팔려고요. 이런 것을 같은 말로 뭐라고 그래요? 매점매석이라고 하죠. 이 매점매석을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만큼 조선사회는 경제구조가 취약했음을 비판하고자 하는 이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죠. 연회나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만 샀으니까요.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겨우 망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가 짐작할 만하다. 라는 말을 통해서 작가는 당대의 취약한 경제구조와 허례허식을 비판하고 있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허생은요.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솜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에 말총을 거두어 들였다. 그러면 칼, 호미, 배, 명주, 솜은 제주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이고 제주도에는 말총이 많으니까 다시 사재기 한 거죠. 말총이라는 것은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을 말하죠. 그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남성들이 갓을 만들 때 쓰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 말총 역시 당대의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비판하기 위한 소재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몇 회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모두 싸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값이 10배로 치솟았다. 여기 사건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졌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개 1을 봤는데 전개 1 부분에서는 변씨에게 만냥을 빌려서 사재기하여 큰 이익을 거둔 허생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전개 2부터는 다음 파일에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볼게요.